네, 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학 강좌 어느덧 13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나면은 이 다음 시간 이제 영국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사 이제 테마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아무튼 13번째까지 이제 무사히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그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석상에서 쉬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서양의 그 대표들이 한국 대표한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너네는 일본 안 무섭냐고. 그럼 한국 대표들은 일본이 왜 무섭냐고 하니까 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일본 하면 무서운 놈들, 대단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너네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제 반은 농담입니다. 이제 반은 농담인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할 때 일본에서는 또는 미국에서는 하고 비교를 합니다. 항상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아니면 비교를 아예 안 해요. 뭐 멕시코하고 혹시 비교하는 거 보셨어요? 브라질에서는 뭐 이런다고 비교한 거 보셨어요? 근데 멕시코나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총생산이 훨씬 더 큰 거 아시죠? 이태리 같은 데도 훨씬 더 큰 거 아시죠? 근데 그런 데하고도 비교 안 합니다. 항상 1등 아니면 2등, 미국 아니면 일본하고 비교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1995년에 이제 일본의 주재원으로 나가서 98년까지 이제 3년간 있었습니다. 3년간 있었는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 주재원 나가기 전에 또 대학 다닐 때부터 일본에 대한 책도 이제 몇 권 읽고 상당히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요. 다만 이제 일본이란 나라 이름을 골백 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역사적으로 서로 이제 불행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번 듣고 또 여러 번 말하고 또 항상 일본하면은 뭐 이 역사적으로 항상 서로 이제 갈등이 있어 왔었던 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내가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더란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일본하고 너무 밀접해 있거든요. 너무요. 그렇죠?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먼저 어떻습니까? 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저는 그 갈등 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 일본 걔네들 침략근성이 있다. 그럼 그 침략근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끔 우리는 왜 또 힘을 못 가졌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무튼 어떤 차원에서든 정치적으로 계속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수입 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는데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일본이라는 이야기죠. 수출에 있어서는 지금 2위일걸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국가가 일본이라는 이야기죠. 만약 일본에서 큰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어떤 주요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미 그렇게 밀접한 관계인 거죠. 그럼 문화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징가 제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어릴 때 봤던 재밌는 만화 이런 거 일본에서 온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면 요즘 이제 시내 이렇게 가보면 이자카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패션 상품들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싫어, 일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우리 의식주에는요, 일본식 어떤 그런 문화들이요, 충분히 배어 있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가 좀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한류가 또 일본에 수출되고 하는, 그다음 중국에 수출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어깨를 으쓱거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 문화에 비할 것 같으면은 이제 한류, 일본으로 나가는 한국 문화, 중국으로 나가는 한국 문화는 이제 출발점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만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 가장 지금 번성하는 좀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은 갈등 소지가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길의 출발은 뭐냐? 그 길의 출발은 동양의 가장 오래된 경영학 교과서
손자병법이 뭐라고 나옵니까? 지피지기이면 백점 불태라 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하면은 위태로워지는 상황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야. 최소한. 비길 수는 있다는 이야기야. 비기거나 이긴다는 이야기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그래서 저는 그 일의 출발은 뭐냐면은 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일요. 일본을 알아야지 그 길을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을 안다는 게 뭐냐? 일본을 안다는 게 하라주쿠 패션, 요즘 경향을 아는 게 일본을 아는 거냐? 아니면 일본 잡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세련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일본을 아는 거냐? 아니면 일본 뭐 영화 하나 가지고, 소설 하나 가지고, 아니죠? 일본을 안다는 게 뭡니까? 결국 역사를 아는 거죠. 역사를요. 일본. 그래서 그 역사를 알므로 해서 걔네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양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일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 이제 주요 구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천황이 있죠. 천황. 그렇죠? 근데 메이지 유신 전까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 이제 1945년 2차 대전에서 지고 난 다음에 천황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 이제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수상이 의원 내각제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랫동안 이제 천황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일본 역사는요 크게 나누어 볼 때 국가 형태 이전, 그다음에 천황이 통치하던 시대, 그다음 막부 시대, 장군이 통치하던 시대인 거죠. 그다음에 유신 이후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가 형태 이전은 아직 국가를 이루기 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이 통치를 하는데 이 천황이 항상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일본에서요.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천황 통치 시대는 4세기부터 1192년까지 한 800~900년, 한 900년 정도 이 정도 진행되는데 이때는 천황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부 시대가 한 700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70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때도 형식적으로는 천황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실권을 막부 장군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장군. 일본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쇼군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쇼군의 실권을 이제 이 행사했던 시대가 바로 막부 시대고 한 700년 정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거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막부가 물러나고 천황이 다시 이제 권좌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했다가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1945년부터 의원 내각제로 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이제 국가 형태 이전은 조먼 문화, 야요이 문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일본어를 좀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은 일본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두세요. 조먼 문화는 이제 이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1만 년부터 BC 3세기에. 이때 이제 조몬이라는 거는 승문, 저 승은 이제 뭐 줄, 당기는 줄이란 의미죠. 승이란 게요. 그렇죠? 그래서 조먼 문화 하면은 예를 그 줄무늬가 있는 그런 토기, 이 줄무늬가 있는 것, 이걸 조몬이라고 하는 거죠. 승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토기를 썼던 시대가 바로 이 1만 년 전부터 BC 한 3세기까지 이때를 조몬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는 조몬 문화죠. 두 번째가 이제 야요이 문화라고 합니다. 야요이 문화. 이것은 이제 한자로는 미생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 야요이는 이 도쿄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야요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BC 3세기부터 AD 3세기 그때 벼농사를 짓고 했던 그러한 유물들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요이 문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도쿄의 한 지역 이름이 야요이라는 거.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형태가 언제부터 제대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은 야마토 정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마토 정권부터요. 그래서 야마토는 대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일식 이러지 않습니까? 한식, 일식.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일식이라고 안 하죠. 화식이라고 합니다. 화식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식이란 말을 쓰지 않고 화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막 대화, 야마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와쇼쿠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일본 과자를 뭐라고 합니까? 화과자 그러죠. 화과자. 그렇죠? 또 일본 소를 화우라고 합니다. 일우라고 안 합니다. 와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 하면은 바로 야마토. 일본에서 최초로 들어선 정권 이름이 뭐다? 야마토 정권이다. 그래서 일본 민족, 우리는 한민족 그러죠. 일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야마토 민족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 한민족이 혼 이렇게 되면 일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다마시예요. 다마시. 혼이란 말이에요. 다마시. 그래서 야마토 다마시. 이것은 일본 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와 혼. 이것을 야마토 다마시. 일본 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 민족하면 뭐다? 야마토. 우리는 야마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4세기부터 한 710년까지 유지가 되면서 이때 이제 천황이 등장을 하고 이때부터 제대로 된 문화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10년부터 780년 또는 794년까지 지금 이제 교토에 붙어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 수도가 한 80년 정도 나라에다 수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나라 가보면은 상당히 계획도시 같아요. 수도를 옮겨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그마하지만 그 나라 시대가 한 80년 정도 유지되는데 이때 이제 이 야마토 정권 시대부터 나라 시대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단 문화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 시대 때 아주 중요한 게 고사기 일본서기라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이제 쓰여집니다. 이게 712년, 720년에 쓰여집니다. 우리나라 이 삼국 유사가 삼국 사기가 1181년. 삼국 유사가 1275년에 쓰여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라 시대가 이제 80년 정도 유지되다가 헤이안 시대로 갑니다. 이제 헤이안은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교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이안으로 또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여기서 한 400년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헤이안 시대 이제 말이 되면서 무사 계급들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무사 계급들이요. 무사 계급들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일본이 이쪽 그 일본 땅 이제 북쪽 지역도 좀 정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오랑캐를 정벌하는 정이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을 보내는 거죠. 걔가 이제 정이 대장군이죠. 세이 다이쇼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장군, 쇼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오랑캐만 정벌하는 게 아니라 그쪽 이제 다른 그 민족들 그러니까 다른 그 이제 아무튼 아웃사이더들을 걔들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도쿄 좀 밑에 가마쿠라라는 데다가 막부를 이제 본영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장군의 본영을.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장군이 그때부터 실권을 가지고 일본 땅 전체를 다스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가마쿠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조금 이렇게 이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데가 가마쿠라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아주 역사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그래서 가마쿠라 시대에서 한 14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막부를 혼내주고 아시카가 이제 다카우지라는 사람 이제 이 장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부 시대를 가마쿠라 막부 시대를 끝장내고 다시 교토로 가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번 이걸 보셔야 되겠네요. 일본은 크게 이렇게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섬요. 이게 혼슈라고 합니다. 혼슈. 이게 큐슈예요. 큐슈. 이게 시코쿠. 이게 북해도, 홋카이도. 북해도요. 이게 크게 4개 섬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 3,400개 정도 돼요. 그 여기가 한 61% 차지하고 전체 땅 중에서 이게 한 21%, 이게 한 11%, 이게 한 5%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는 이 밑에 있어요. 대만에 가까워. 일본 땅 아니야. 너무 멀어. 그렇죠? 메이지 유신 때 그때 이제 자기 땅으로 만든 거죠. 이 오키나와도 그렇고 홋카이도도 그렇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쿄가 이 정도에 있는 거죠. 도쿄가. 아시겠죠? 그러면 교토가 한 이 정도에 있어요. 교토. 오사카도 한 이 정도에 있고. 그럼 가마쿠라는 한 요 정도에 있어요. 대충 아시겠죠? 도쿄, 동경이니까 동쪽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북경이 있으니까 동쪽에 서울이라는 이야기야. 동경. 그다음에 교토. 그다음에 오사카. 그다음에 이 정도가 이제 가마쿠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이안 시대는 언제입니까? 여기다가 수도를 뒀다가 이제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장군이 이쪽을 이제 다 이제 정벌을 하면서 이쪽에다가 막부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고다이고 천황이 이 나쁜 새끼 하면서 그냥 혼내키고 얘를 쫑치고 다시 이쪽으로 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끝나고 다시 천황이 직접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무르마치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천황을 도와줬던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장군이
3, 4년도 안 돼가지고 이 천황을 다시 밀어내고 형식상 자리로만 밀어내고 자기가 다시 실권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겼지만은 결국 다시 막부 시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로마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로마치 시대는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은 한 1573년까지 유지가 돼요. 근데 왜 무로마치 시대를 전국시대하고 나눴느냐. 이 1467년 정도 돼서부터는 이게 이 무로마치 시대가 이제 쇼군이 15대까지 이렇게 갑니다. 15대까지. 근데 8대 쇼군이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쇼군인데 8대 쇼군 때 이때 이제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장군, 그러니까 그 실력자들이 둘로 나눠가지고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전쟁을요. 그러니까 11년 정도 전쟁을 하면서 그냥 뭐 어느 놈이 이겨서 쇼군인지 알 수가 없어. 엉망이 되는 거라. 그게 바로 언제냐면은 1467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1570년까지 이를테면은 명목상의 쇼군이 있긴 있지만은 걔가 실권자도 아니여. 힘센 놈이 최고야. 그래서 그것을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 고대사에서 공부했죠? 춘추 전국시대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국시대가 106년 정도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1573년에 왜 전국시대가 끝났다고 보느냐. 1573년 마지막 이제 쇼군이 15대 쇼군이 아시카가 요시아키라는 인물이야. 근데 아시카가 요시아키라는 인물을 누가 쫓아냈냐면은 오다 노부나가가 쫓아낸 거라. 오다 노부나가 잘 아시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1573년 15대 쇼군인 미나모토노 요시아키 15대 쇼군을 쫓아내면서 완전히 이 무로마치 시대가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이제 1573년이에요. 그래서 1573년부터 1603년까지 30년간을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라고 하는데 저건 뭐냐면은 아즈치가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지금의 나고야지요. 그쪽이 본거지거든요. 오다 노부나가. 근데 거기에 있는 오다 노부나가의 소유 성 이름이 아즈치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즈치. 이제 모모야마는 뭐냐? 이 30년간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배를 한 거예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었던 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전히 다 헐어버린 거라. 거기에 뭘 만들냐면 복숭아를 심어버렸어. 복숭아 나무를 심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복숭아가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그래서 아즈치는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성 이름이고 모모야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던 성을 헐어버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부가 거기다가 복숭아를 심었는데 그 바로 그 복숭아 나무 거기서 따가지고 모모야마 해가지고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배했던 시대 30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03년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정권을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도를 아예 에도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의 도쿄로. 아시겠죠? 에도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에도 막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265년간, 1868년까지요. 근데 천황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형식적인 천황은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에도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65년간 에도 시대가 유지되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바로 이제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군국주의로 달려가게 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26년 뒤에 1894년에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긴 거라. 그 10년 뒤인 1904년에는 러시아하고 싸워서 또 이겼어. 그렇죠? 그 뒤로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패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에서 패전 국가가 되지만은 1951년에 벌써 패전, 그러니까 1945년 패전 전에 가장 좋았던 시기만큼 생산고를 올려버립니다. 6년 안에요. 끝내주죠?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어. 6.25. 6.25가 터져준 거야. 예를 들면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일본 그 1952년 기준으로 해서는 일본 외화 수입의 한 40% 정도가 한국 전체 특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가.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불행이 그쪽에서 큰 행운이었던 거야. 그래서 1955년 정도가 되면서 전전 생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6.25가 살려준 거야. 그 다음에 1964년도에는 OECD 가입하면서 도쿄 올림픽을 치른 거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나라하고는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아무튼 참 갈등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일본 역사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제 그다음 이제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건국 신화를 보면은요. 일본의 건국 신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자료에 좀 나와 있죠? 건국 신화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우라노스가 나오죠. 아예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이제 우라노스, 크로노스, 뭐 제우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일본에는 이제 아메노미 나카누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한자로 쓰여지고 또 한글로도 좀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아메노미 나카누시라는 신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제 갈라지면서 맨 처음에 아메노미 나카누시라는 신이 나오고 그 뒤로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신이 누구냐면은 이 이자나기하고 이자남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남이 오빠고 이거 여동생이죠. 오누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이 1950년 초부터 1973년까지 평균 이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었어요. 고도 성장률.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확 큰 거죠. 세계 제2 경제 대국으로 큰 거죠. 그래서 그때 뭐 경기 이름을 이자나기 경기라고 하든가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따갖고 부르는 거예요. 또요. 이자나기, 이자남인가 하도 경기가 호황해가지고 여기서 이자나기인가 이자남인가 이렇게 따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자나기하고 이자남이라는 신이 마지막으로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이자나기가 아메노미 나카노시, 예를 들면 천재 신이죠. 아메노미 나카노시가 그리스 신으로 볼 것 같아요. 제우스 신인 거죠. 그래서 제우스 신으로부터 이를테면 그 창을 하나 얻어가지고 저 밑에 바다를 보면서 졌었더니 거기에 이제 가타마리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그게 뭐가 이렇게 뭉쳐지면서 하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나기하고 이자남이 오누이 신이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살면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또 신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가가지고 뭐 여기 섬이 되고 저기 섬이 되고 또 뭐가 되고 이렇게 되다가 35번째 이제 애를 낳는데 부르신을 낳았어요. 부르신. 그래서 부르신을 낳아가지고 나타가 이자나미가 뜨거워서 죽어버린 거야. 그 황천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자나기가 마누라인 이자나미를 보고 싶어하고 이제 황천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황천을 찾아갔더니 이 이자나미가 벌써 뭘 좀 먹었어. 근데 그 황천 음식을 먹으면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나는 너하고 살고 싶다. 하도 가니까 그러면 내 모습을 지금 일단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를테면 황천에 대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모습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자나기가 너무 궁금하니까 모습을 보니까 뭐 죽은 신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못 봐줄 정도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이자나미를 못 데리고 그냥 이자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황천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갔다 왔으니까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울에 가서 이제 몸을 씻는데 그 몸을 씻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신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들어보신 기억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천조대여신이라고 합니다. 천조대여신, 하늘신입니다. 그 다음에 쯔꾸요미, 밤의 신이죠. 그 다음에 쓰나노는 이제 바다의 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 다음에 쯔꾸요미, 쓰나노 이런 신들이 이제 이자나기가 목욕을 하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천조, 그 다음에 신 이렇게 씁니다. 이자를 생략하기도 해요. 천조 대신. 이것은 이제 일본 역사 보면 많이 나오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래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니니기입니다. 니니기. 또 호노 니니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호노 니니기. 그래서 애의 중손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신 무, 천, 황 이렇게 됩니다. 일본말로 진무텐노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이 손자가 호노니니기이고 호노니니기의 중손자가 신무천왕, 진무텐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말로는 진무텐노 이렇게 읽습니다. A가 천왕 일대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천왕 일대. 그럼 지금 아키히토 천왕이 아키히토 이렇게 씁니다. 아키히토 천왕이 이 진무텐노가 일대고
지금 아키히토 천황이 125대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키히토 천황의 조상이 누구다? 일대가 진무텐노라는 이야기예요. 그 진무텐노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신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천손이라고 합니다. 천손. 일본에서는 천황. 그래서 천황은 어디서 나왔다? 신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의 이 신도에서 또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일본 전민족이 단결을 해가지고 일으킨 게 이를테면 2차 대전이고 이쪽에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죠. 태평양 전쟁이고. 그런데 원래 신도란 것은 그 의미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개 일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키히토 천황은 쭉 가면 신에서 나왔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1946년 1월에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라디오 방송을 하느냐? 현인 신. 그렇죠? 일본말로는 이것을 아라히토감이라고 합니다. 아라히토감이 이렇게 합니다. 아라. 현 의미죠. 히토감이. 나는 현인신이 아니다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1946년 1월에 되고요. 그럼 일본 모든 일본 민족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천황 당신께서 땐도 당신께서 신입니다 하고 신으로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게 만든 것이고 그 신이 보호해주는 나라야. 그런 나라가 전쟁에서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간 거죠. 군국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가미가제 특공대. 가미, 신, 가제가 뭡니까? 풍, 신풍. 신, 바람이죠? 신풍, 가미가제 특공대. 2,500명 이상의 가미가제 특공대 한 20대 그 어린 친구들이 환락의 며칠을 보내고 난 다음에 편도 기름만 넣고 비행기를 몰고 가서 그대로 연합군 배 그대로 그냥 자기 몸과 같이 거기에 그거야말로 옥쇄인 거죠. 일본어는 교쿠사이라고 합니다. 교쿠사이, 옥쇄. 산산이 깨트리는 거죠. 유리구슬처럼 하면서 자기 몸을 산화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미가제, 신풍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서 나옵니까? 1274년하고 1281년 고려하고 원나라하고 같이 일본을 우리가 정벌하러 갔던 때가 있었어요. 원나라가 가자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따라갔겠지. 근데 두 번 다 무태까지는 올라갔는데 아예 손도 못 써보고 다 굉장히 또 사람들 많이 죽고 돌아왔어요. 왜? 바람 때문에. 풍랑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봐라,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 그게 가미가제야. 아시겠습니까? 신풍.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 때는 가미가제 특공대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죠.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일본에서는 천황이 바로 신의 자손이다 해서 천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태평양 전쟁 때 그렇게 몰고 간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도 어떤 이 매스컴이 약간 장난을 치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이렇게 나중에 가만히 보면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제 몇십 년 전 일본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갈 것 같으면 우리의 천황은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지리 및 인구를 보면은 일본은 37만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우리가 남북한이 합해서 22만이에요. 21만 얼마 되죠. 남한만 해서는 한 9만 5천 되죠. 그 남한의 한 4배가 돼. 남한 땅의 4배 일본이. 그러면 인구는 이제 한 1억 3천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우리 남한만 해서 4,800만 명이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크게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혼슈, 이게 큐슈, 이게 시코쿠, 이게 홋카이도 이렇게 되죠. 얘가 61%, 얘가 21%, 얘가 11%라고 했는데 이 홋카이도가 21%니까 얼마입니까? 한 8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우리 남한이 9만 5천이니까 홋카이도가 우리 남한보다 조금 작아요. 엄청 크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혼슈는요, 이 서쪽이 높아요. 서고동저예요. 서고동저.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국, 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소설, 그 배경이 되는 데가 니가타죠. 니가타. 그래서 니가타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가타가 뭘로 유명해요? 술로 유명해요. 좋은 술이 빚어지려면은 좋은 쌀, 그다음에 좋은 물,
그러면 좋은 그 쌀을 벗기는 기술 그 세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이 최고로 좋은 때라 그래요. 니가타에서 나오는 뭐 나이긴주라든지 이런 술 같은 거 굉장히 비싸요. 니가타에서 나오는 거대요. 그래서 이쪽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설국의 배경이 되는 건 니가타를 가면은요, 한겨울에 이렇게 가면은 이 스프링클러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양쪽으로는 눈이 한 2, 3m 정도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좀 거짓말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스키장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하면은 봄 되면 찾을 수 있대요. 눈이 하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3, 4m 쌓여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번 니가타 갔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떨어져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밑으로 떨어졌다. 이 리프트카 타고 가다가 그러면 계속 굴을 파면서 봄 될 때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데가 니가타입니다. 또 이제 북한 왔다 갔다 하는 건 만경봉원 뜨는 데가 니가타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산세가 험악하고 이쪽은 낮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전 세계 생산고예요. 8% 정도를 차지합니다. 8%. 그럼 일본이 현재 세계 2위죠. 세계 2위. 그러면 1위 미국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24% 정도 차지합니다. 전 세계 생산해요. 엄청나죠?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미국. 근데 96년, 7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이 몇 프로 차지했느냐? 전 세계 생산에 16, 7%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요. 근데 그로부터 10년하고 조금 더 지난 현재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거 웨이트로 볼 때 일본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20년입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때 16% 내지 17%였는데 지금 8%밖에 차지 안 해요. 그러면 그때 17% 정도, 전 세계 생산고의 17% 정도면 어느 정도냐 할 것 같으면 3위인 독일, 4위인 영국, 5위인 프랑스 세 개 합했을 때 17%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 나라 합한 건 지금 다 17%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절반으로 국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경제력이 국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생산 중에서 한 1.7% 정도 아마 차지할 거예요. 1.7%.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 같으면 일본의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됐었습니다. 맞죠? 1.7% 정도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3위는 순위가 바뀌어서 중국이 3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 생산의 한 80% 정도를, 그러니까 8%를 할 것 같으면 한 6.4% 정도요? 이 정도가 됩니다. 중국이요. 아시겠죠? 미국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 12, 13년 전에도 미국은 23%, 4%였어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영국 포함해가지고 EU를 다 합하면은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U가, 근데 영국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로 달러에서. 그러니까 영국까지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 금융 정책을 펼 수 있을 정도 돼야지 겨우 미국이 이제 흉내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미국입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본의 이제 만세일계 천황제, 일본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황제는 고대 이제 그러니까 초대 그 신무천황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키히토 천황까지 125대째 연결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고사기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나라시대 때 쓰여진 책이 고사기 일본서기예요. 고사기는 712년, 이 일본서기는 720년에 쓰여졌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뭡니까? 삼국유사죠? 1181년. 아시겠습니까? 삼국사기는 1275년. 그럼 당군 신앙이라, 그러니까 당군 이 신화라든지 이러한 것은 다 어디에 우리가 의존합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요. 그러니까 1181년에 삼국사기가 쓰였어요. 제가 좀 전에 헷갈리게 말씀드렸던가? 1275년에 삼국유사가 쓰이고, 아시겠죠? 근데 일본은 가장 오래된 그 책이요, 우리보다 물경 한 470년 전에 쓰여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연도 그대로라고 믿을 것 같으면, 아시겠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 이제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한 것들도 바로 일본서기나 고사기에 의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해지역, 고령지역, 옛날 가야가 있던 지역, 그 지역을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일본이 지배를 했었다는 이야기야. 무슨 새빨간 거짓말을, 봐, 우리 일본서기 이렇게 나오잖아 하는 게 일본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누굽니까? 법흥왕, 진흥왕 때 이제 그 가야 지역이 완전히 신라 땅으로 이제 복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삼종의 신기란 게 있는데, 일본에서 아까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호노니니기 자기 손자한테 이렇게 뭘 줬냐면요, 이 삼종의 보물을 줬어요. 그게 바로 거울, 칼, 구슬을 준 거예요. 아시겠죠? 거울, 칼, 구슬. 그럼 뭐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당군신화가 나오죠. 삼국유사에 당군신화가 나오는데, 거기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와요. 그게 뭡니까? 청동 거울, 청동 칼, 청동 방울,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 애들 걔네들은 못 말려, 이것도 또 본다잖아,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사기가 712년에 쓰였고, 일본서기가 720년에 쓰였고, 삼국유사가 삼국사기가 1181년에 쓰였고, 삼국유사가 1275년에 쓰였다. 이게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요. 얘네들은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때 진짜 그대로 쓰였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여기서 400 몇십 년, 450년 넘게 이 책들이 쓰여진 거라. 그렇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여기서 본다 왔다고 그렇게 주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고 뭐 또 보니까 뭐 일본의 그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이두에서 가져갔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쪽 전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만 걸린 것만 있으면 일본에도 우리나라한테서 갖고 가고, 꼭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전문가 아닌 이상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 이런 식으로, 야, 그것도 또 가져갔구나 하다가 일본 친구가, 야, 니네 삼국사기 언제 쓰여진지 알아? 우리나라보다 470년이나 늦게 쓰여져서 그것도 모르냐 무식하게 하면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종의 신기가 이건데, 이제 보물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봐도 어떤 무서운 괴물을 표현할 때는 청동 손을 가지고 있으며 청동 발에다가 막 청동이란 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때가 뭐냐면 청동기 시대이면서 그게 가장 이제 강한 어떤 이제 어떤 무기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청동 거울, 청동 칼, 청동 방울, 이게 이제 천부인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도는, 이 신도는 원래요, 일본의 고유 민족 신앙이에요. 국가, 천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어떤 토테미즘 같은 이 자연물을 숭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뛰어난 인물을 숭배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아니면 어떤 막연한 개념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게 신도였어요. 근데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면서 허수아비였던 천황을 실권자 자리에다 앉히면서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선각자들이 똘똘 뭉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영국에 왕이 있어요. 태국에도 왕이 있어요. 영국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 왕실 유지하는데 1년에 몇백억이 들어간다. 완전 헛돈 쓰는 거 아니냐. 그 아들들 그냥 뭐 헛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이혼이나 하고 하는데 그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짧은 생각입니다. 만약 지금 태국 같은데요, 지금 왕이 제대로, 태국 왕이 역할을 못해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 전번처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몇백억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용입니까? 중심이 없는 비용. 아시겠죠? 중심이 없음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태국 왕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상태고 유지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왕 한마디면 조용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왕실은 몇백억을 쓴다고 해도 평상시에는요, 그 왕이란 존재는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유사시, 위기시, 힘을 다 합해야 할 때는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뭉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일본 천황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천황을 선두에다 세웠느냐? 근대화 과정에서 바람 앞에 등불이거든, 일본이. 선각자들이 볼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하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야 돼, 지금. 그래야지 일본이라는 땅이 갈기갈기 찢겨나가지가 않아. 그래서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그냥 민간, 이렇게 이 소박한 종교였던 믿음인 거죠, 믿음. 그 신도가 국가 신도로 바뀌는 거죠. 국가 신도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바뀌는 거죠. 즉 뭡니까? 이 천황이라는 것은 신도라는 종교의 이 수장이기도 하고 정치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신도로 만들면서 재정일치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라이토가 현인신이다. 인간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신이다. 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이 진리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군국주의로 몰고 나가는 거죠. 다음에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도 단일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단일민족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 야마토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교과서에도 단일민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단일민족이란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국수주의, 배타적으로 갈 때는요. 설 자리가 없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단일민족 더더구나 요즘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홋카이도에 누가 삽니까? 아이누족이 있는 거죠. 아이누족. 아이누족. 그 다음에 이쪽 오키나와는 뭡니까? 류큐. 전혀 다른 나라예요.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해가지고 홋카이도하고 류큐, 지금 오키나와는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도 일본 땅으로 이제 속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이누족이라든가 류큐족이라든가 여기만 봐도 단일민족이 아니고 일본은. 그다음에 일본은 이쪽 이 소련 쪽에서 이제 내려온 이제 민족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민족들. 그다음에 이쪽 이제 남아시아 이쪽에서 건너간 민족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섞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가수 아무로 나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로 나미에가 오키나와 출신입니다. 근데 오키나와 출신으로 일본 본토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연예계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연예계에서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굉장히 편견이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요. 근데 아무로 나미에가 오키나와 출신으로. 또 그 오키나와에가 뭐가 많이 있냐면 한신병이 많은 모양이에요. 한신병. 아시죠? 한신병이 또 이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아무튼 아무로 나미에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본의 이제 글자가 이제 가나지 않습니까? 가나,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래서 외국어를 표시할 때는 가타카나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가타카나는 한자에 어느 그 부수 하나를 쓰는 거죠. 히라가나는 한자의 부수 하나이긴 한데 초소처럼 이렇게 흘려 쓰는 게 이제 히라가나죠. 근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9세기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9세기 정도에. 그래서 8세기에 뭐가 있게 되냐면은 만엽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마이요슈 이렇게 읽는데 일본말로는 그 마이요슈 가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타카나는 그때 승려라든지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쓰는 그런 글씨였고, 그 다음에 히라가나는 부녀자들층 이런 데서 쓰는 게 이제 히라가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본말은 히라가나로 이렇게 쓰고, 외국어 이제 쓸 때는 이제 가타카나로 이제 영어 같은 것을 일본말로 쓸 때는 가타카나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타카나나 히라가나나 우리나라 그 이두처럼 한자의 일부 그 부수를 이렇게 빌려와 가지고 일본 말 발음을 표시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두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두로 표현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 거 아니냐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비슷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 이제 증거로 이제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역사 이제 개괄은 그 정도로 제가 마치고, 그다음에 국가 형태 이전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조문 문화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원래 이 대륙에 아시아 우리나라 땅에 이제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 1만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그때 해수면이 100m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란 나라가 떨어져 이렇게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별도로 떨어져 나간 때가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일본만은 문화가 시작된데 그것을 조모 문화라고 하고, 조모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끼줄, 줄무늬가 이렇게 도자기, 그러니까 그 도기 바깥에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조모 문화입니다. 그래서 조모 토기를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한 3세기까지 유지되다가 BC 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 야요이 문화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요이 문화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도쿄에 야요이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도쿄 야요이조라는데 거기서 유물이 발견됐는데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벼농사를 지었구나. 그렇죠? 근데 벼농사를 지으면서 또 보니까 뭐 깊게 파고 했어. 그럼 깊게 판 거 보니까 얘네들이 철이라든가 또 청동을 사용했구나. 또 그런 유물들도 나왔겠죠? 그래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철이라든가 이 청동이 아니라 동을 사용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쭉 그 유물들을 보니까 이때 이미 소국이 형성이 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소국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야마타이 고쿠라고 이 사마태국입니다. 한자로는요. 보이시죠? 사마태국. 그래서 야마타이 고쿠라고, 이 야마타이 고쿠라는 나라는 히미코라는 여자 왕이 이제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히미코라는 여자 왕이. 그래서 다스렸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57년에 누구냐면은 노구광이라고, 이제 일본의 노구광이라는 사람이 중국 후한이죠. 후한이 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8년부터. AD 8년부터 후한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후한 광무제 때, 그러니까 AD 57년 때 일본의 노구광이라는 사람이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이 중국 역사서에 나옵니다. 나온다고 합니다. 한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9년에는 바로 이 야마타이 고쿠, 야마타이 국이라는 이러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야마타이 국은 한 30여 개 소국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규모가 된 이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이제 그때 왕이 이제 히미코라는 여자 왕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언제입니까? 중국이 220년부터 265년까지가 삼국시대입니다. 위촉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히미코 여왕이 바로 위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이런 내용들이 중국 역사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국의 뭐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아니면 한서라든지 뭐 위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근거를 찾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내용들은 상당히 중국적인 입장에서 쓴 내용들이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까 고사기, 일본서기를 가장 오래된 역사서에서 거기서 근거를 찾으면서 또 이제 중국 서적들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들었습니다. 이 야마토 정권은요, 지금 나라 있지 않습니까? 교토 옆에가 나라, 그 나라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딱 이름이 이제 야마토예요. 근데 이 야마토에서부터, 그러니까 야마토의 정권이 BC 4세기 무렵에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천황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전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가 많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천황이 이제 원래는 대왕이라고 했는데 천황이라고 이름 바꾸고, 4세기 말에 이제 백제 아직기하고 왕인이 논어 10권하고 천자문 1권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4세기에 그렇게 전해주고, 불교는 이제 이 백제로부터 538년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야마토 정권 때 만들어진 문화가 뭐냐면은 아스카라는 문화입니다. 아스카. 근데 아스카를 한자로는 비조 이렇게 씁니다. 비조. 아시겠죠? 날 비자에다 세조자에다가. 그 아스카라는 이름은요, 그 지역 땅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스카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뭐냐면은 538년에 불교가 전달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교를 가지고 쇼토쿠 태자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호류지, 법융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그래서 법융사를 짓는 등 아스카란 지역에다가 많은 이제 그 문화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문화 활동을 하는 건데, 그 문화 활동의 칼라가 다 뭐다? 불교라는 이야기죠. 불교. 그렇죠? 그래서 아스카 문화 하면 뭐냐면
바로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아스카란 지역에서 화려하게 꽃피웠던 문화. 근데 이 아스카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백제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백제가 몇 년에 망했습니까? 나당 연합군한테 660년에 망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660년부터 한 670년 정도까지요. 백제에서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요. 3,000명 정도가 이 아스카로 간 거예요. 야마토로, 나라 지역으로요. 아시겠죠? 이거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왕족이라든지 귀족들 3,000명 정도가 가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 그 천황가에서는 수저를 쓴다면서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전 잘 몰라요. 예, 근데 그렇다 그래. 수저를 쓴다고. 일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수저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스푼은 쓰겠죠? 양식 먹으면서. 수저는 안 써요. 근데 천황가에서 수저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해석하기 좋은 사람들, 거봐라, 천황가가 우리나라에서 갔다니까. 갔으면 어쩌고 안 갔으면 어떻고. 그렇죠?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어. 근데 갔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660년에 백제가 망하면서 이 백제 귀족들, 왕족들 3,000명 정도가 이 일본 땅으로 가가지고 이 아스카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본 서기에. 그 천황가에 그럴 가능성 상당히 낮지 않은 건 사실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야마토 정권입니다. 이 야마토 정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나 일본 부서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칠지도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칠지도라는 게 있어요. 칠지도. 칼이 있어, 칼. 칠지도. 혹시 최인호 씨의 잃어버린 왕국 읽어보신 분요?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그 소설 있어요. 최인호 씨의. 그건 뭐냐면 이 칠지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칠지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칠지도를 백제가 동성왕, 무령왕, 성왕 479년부터 554년까지 이때 이제 나라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성왕 때 한강 유역을 회복을 했다가 진흥왕,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회복을 한 거죠. 신라하고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서 한강 하류는 백제가 차지하고 상류는 신라가 차지했던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때 진흥왕이 다시 이쪽을 쳐가지고 뺏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성왕은 죽임을 당해버렸던 거죠.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이한테 죽임을 당한 거죠. 맛이 가버린 거죠. 3대에 걸쳐서 힘을 키워가지고 드디어 구토를 회복한다 해가지고 한강을 공격을 해갖고 고구려로부터 뺏었는데, 근데 이전에 백제가 굉장히 융성했던 때가 있었어. 바로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이 346년부터 375년까지 제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한강 유역은 물론이고 황해도까지 차지했었어요. 황해도까지. 그래서 이때 근초고왕 때 확 이렇게 올랐다가 백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그러들었다가 이 동성왕, 무령왕, 성왕 때 이때 다시 그러니까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힘을 키웠다가 신라한테 완전히 한 방에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60년까지 이제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완전히 이제 망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근데 바로 이 근초고왕 때 일본에 칼 하나를 줬던 모양이에요. 7개 이렇게 가지가 나 있는 칼을요. 이게 칠지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백제의 근초고왕이 헌상을 했다고 합니다. 헌상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하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칠지도가 일본에 있어서 또 이제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칠지도라는 걸 가지고 잃어버린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최인호 씨가 소설을 3권입니까? 몇 권? 5권입니까? 길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 칠지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임나 일본 부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임나 일본 부서는 임나 일본 부설. 임나 일본 부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마한,
54개 국가였죠. 변한 12개 국가요. 예? 진한 12개 국가. 이게 목지국, 백제국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백제 땅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주,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되는 거죠. 그 여기는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요. 500년부터 576년까지 이때 신라가 이제 크게 힘을 이제 이 국력을 축적했던 시기가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때예요. 이게 76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법흥왕 때 김해의 금관가야가 신라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진흥왕 때 이쪽 고령의 대가야가 이쪽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한 550년 무렵에 이제 넘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가야 땅을 일본 진해들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일본 식민지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은 임나라고 읽고 일본 말로는 미마나라고 읽습니다. 미마나. 아시겠죠? 그 3세기부터 6세기까지 미마나를 식민지로 지배했는데 임진왜란 때 한국을 조선을 쳐들어간 건 뭐냐면은 이 진해들은 원래 식민지였던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임나 일본 부설. 아시겠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 전에도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은 391년부터 412년까지 제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장수왕이 491년까지 있었어. 진짜 장수였죠? 근데 광개토대왕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 삼국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는 이 한강 유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있는 놈이 혼자 먹고 못 가지고 있는 애가 둘이 묵고 해가지고 싸움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한편 먹었지. 그 신라 내무왕 때 일본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여기까지 와서 낙동강 유역에서 왜군들 다 몰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한 400년 정도 무렵이야. 이때도 왜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던 거라. 아시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 3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지네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게 임나 일본 부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침략할 때마다 근거로 세웠던 게 바로 저 임나 일본 부설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카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대우와 계신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대우와 계신은 쇼토쿠 태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황태자였던 나카노 오오에라는 사람이 이 자꾸 천황한테 이제 엉거 붙는 애들이 있어. 호족들이. 그래서 걔네들을 다 쳐버리고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우와 계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다이카 가이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카 가이신요. 그렇게 되고 쇼토쿠 태자는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로 9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부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기의 인문학 강좌 13번째 일본 역사 그 두 번째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야마토 정권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한민족 하듯이 일본은 야마토 민족 이렇게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마토 할 때 이제 대화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그 야마토라는 것은 그쪽 이제 지명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화라는 게 우리가 일식 할 때 그 일자를 붙이듯이 화자를 항상 붙인다. 화우하면 일본서 우리가 한우 하듯이 그렇죠 와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화가자 일본 가자를 화가자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지금 그 나라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서 바로 710년부터 한 790년까지 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국가를 그러니까 천황이 이제 그 나라에서 국가를 지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라 시대가 언제하고 이제 겹치냐면은요. 중국이 581년부터 618년까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31년밖에 지속 못했죠. 그러니까 618년부터 907년까지 한 289년간 당나라가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는 31년간 굉장히 짧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죠. 위가 220년에 시작됐죠. 그 수나라가 581년, 589년에 시작됐으니까 한 360년간 중국은 혼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혼란 시대를 끝장을 내고 통일을 한 게 수나라고, 그 30년 만에 근데 수나라는 깔아앉고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360년간 혼란 시대를 종식시킨 그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덮은 게 당나라인 거죠. 그렇죠? 당나라는 289년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당나라 시대 접어들면서 이제 국가가 크게 융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나라 문화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당나라 시대 때, 장나라가 들어선 그때부터 나라 시대가 들어선 때가 710년부터니까 당나라가 618년에 들어섰으니까 한 당나라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100년 지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제 당나라에서 많이 이제 배워옵니다. 그러면서 이 당나라 수도, 지금 어디입니까? 서안이죠. 서안. 장안. 옛날에 장안이라 그랬죠. 서안 수도를 이제 본따 가지고 그 왕도를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획도시입니다. 나라는요. 그렇죠? 계획도시로 그렇게 만들고 당나라 풍을 이제 많이 이제 베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고사기하고 일본서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네요. 중요하니까요. 고사기하고 일본서기가 바로 나라 시대 초기에 이렇게 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엽집이라는 책이 바로 이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엽집이라는 책은요, 일본에서 나온 굉장히 그 오래된 일단 문학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4,500개 정도 시가 실려 있는데 그 만엽집에서 쓴 글씨체를 만요가나라고 합니다. 만요가나. 그래서 한 100년 뒤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히라가나나 가타카나가 나오는데 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원형이 뭐냐면은 만엽집의 만요가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만엽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러면서 만엽집이 이제 8세기 말에 나오고 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일본에서 국풍, 고쿠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풍에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문학 작품들이 또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나라가 이제 710년부터 790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너무 불교풍이야. 그 천황 입장에서 보니까 싫어. 그게 좀 너무 불교 색깔이 강해가지고 이 천황이 더 높은 건지 불교가 더 높은 건지 헷갈리기도 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도를 옮깁니다. 그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지금의 교토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땅 그 지역 이름이 헤이안입니다. 헤이안. 그래서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데 이 바로 이 교토로 이렇게 옮기는데 이 교토로 옮기면서 마찬가지로 이 당나라 수도인 장안, 지금의 서안 그것을 따가지고 주작대로 남북을 관통하는 큰 대로, 주작대로도 당나라 똑같이 따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궁궐을 지을 때 이 기와 지붕을 뭔 색으로 올까요? 청색. 예? 기둥은 무슨 색? 붉은색. 벽은 무슨 색? 흰색.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다가 벽은 이제 붉은 기둥. 그러니까 벽은 기둥은 붉은 기둥. 그러니까 벽은 흰색. 이런 게 다 이제 당풍인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교토에다가 그 수도를 이제 모방해서 그렇게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칸무천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쪽 이제 지도를 하나 그려놓는 게 좋겠네요. 교토가 한 이 정도 있는 거죠. 교토, 이 정도가 도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아직도 이제 제대로 딱 복종을 하지 않는 지역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데 이제 장군을, 쇼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복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 정벌하러, 오랑캐를 정벌하러 가는 대장군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대장군. 그래서 정의 대장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이 나이쇼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서 우리가 쇼군, 일본말로는요. 그렇죠? 쇼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대장군을 보내가지고 쭉 이제 아직 동북 지역들을 이렇게 정벌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요. 섭관정치라는 게 이제 있게 됩니다. 섭관. 이제 한자로는 끌섭자죠. 끌섭. 손으로 끈다. 끌섭. 관자는 이관자를 씁니다. 섭관정치. 그 섭관은 뭐냐면요.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천황이 어릴 때는 섭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섭정요. 그러니까 섭정이라는 자리를 두고 천황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사실 천황 대신 이제 자기가 실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관백입니다. 관백. 천황이 나중에 성인이 됐어. 그때는 관백이란 벼슬자를 줘가지고 또 실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야마토 정권 때 다이카 가이신이라고 대화 개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누구냐면 나카노 오우에라는 이제 황태자가 이 이제 호족들이 자꾸 천황의 그 권력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래서 그런 호족들을 다 쳐버리고 모든 일본 모든 땅과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천황 소유로 다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천황의 권력을 강화시킨 게 대화 개신인 거죠. 야마토 정권인데요. 그렇죠? 그 대화 개신을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후지와라 씨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후지와라 씨가 바로 헤이안 시대에 돼가지고 자기 딸들을 계속 천황한테 시집을 보내면서 자기가 천황이 어릴 때는 섭정을 하고 위로 이제 커서는 천황이 크면은 자기가 관백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천황한테 실권을 행사하는 거죠. 국가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섭관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일본말로는 색간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색간세지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시기하고 맞물리냐면요. 고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겸이가 외척이에요, 외척. 그렇죠? 인종 때. 그 이자겸의 난이 1126년에 일어납니다. 1126년에. 그래서 이 인종이 척준경이라는 이 이자겸을 부활을 시켜갖고 결국 이자겸을 죽입니다. 이자겸이가 왕궁을 홀랑 불태워버렸죠. 근데 그 뒤로 9년 뒤에 또 묘청의 난이 일어나요. 그 묘청은 지금, 그러니까 그때 수도가 개경에 있었죠. 지금 개성이에요. 근데 평양으로 옮기자는 이야기야, 서경으로. 그러면 우리도 황제 연호를 사용하자. 그럼 몇 가지 요구를 했었어. 그래서 그걸 안 한다 했더니 묘청이 난을 일으킨 거죠. 그게 1135년이야. 아무튼 이자겸 외척은 난이 일어나고 묘청이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 왕이 의종이야. 근데 의종 때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은 정중부하고 이의방입니까? 이의방 둘이서 의종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무사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중부하고 이의방이 난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또 네 분으로 정중부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경대승이 또 이의민 이런 사람들이 또 계속 무사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경대승, 이의민 그 뒤에 올라온 사람이 최충원이야. 그래서 최충원이 바로 1196년부터 1258년까지 4대 62년간 무신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최충원 부자가.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에 강화도로 갔을 때 최충원의 뭐 중선자입니까? 이 최의가 피살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강화도로 피신 갔던 고려 정부가 다시 돌아오면서 몽고한테 항복을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제 원나라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1196년부터 1258년까지 62년간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일본도 이 막부 시대, 장군이 실권을 갖는 시대가 시작된 게 언제 시작되냐면 1192년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었어. 그렇죠? 왕은 그냥 허수아비고 장군이 실권을 갖는 실적이 62년간 지속이 됐었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일단 왕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로 뭡니까? 외척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1724년부터 1800년까지 영주하고 정조가 다시 한번 국군을 상식시켜 놨어. 근데 순종, 헌종, 철종 해가지고 1800년부터 1863년까지 안동김 씨의 풍양조 씨의 외척 정치가 63년간 또 지속이 된 거야. 그래서 1863년에 고종이 왕에 오르면서 그때 대원군이 그것부터 먼저 손대는 거죠. 그것부터 외척들부터 먼저 제거를 시키는 거죠. 너무 늦었어요. 근데 수술하기에는 이미 중병이 들들어든 거라. 그래서 1873년까지 대원군이 나름대로 할 건 다 해보지만은 결국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급전직하 조선은 그냥 완전히 망하는 길로 그렇게 갔던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렇게 이제 무사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이제 섭관 정치 후지와라 이쪽 외척들이 이제 실권을 쥐고 이렇게 흔들면서 또 이제 호족들이 발호를 하는 거죠. 발호를 그렇게 하면서 지네들 어떤 그 땅을 넓히고 그러면 지네들 또 이제 신분을 이렇게 또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무사 세력들을 따로 이제 두는 거죠. 무사 세력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사들이 쭉 이렇게 이 실권을 이제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마쿠라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가마쿠라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 무사들 중에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이제 인물이 있었어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제 가마쿠라 시대. 그럼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그때 이 다이라시, 미나모토는 뭐 근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이 원자를 써요. 원자. 이건 미나모토라고 읽어요. 그래서 미나모토노 뭐 요리토모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나모토노 그러니까 이 겐이 이제 일본 말로, 이거 우리나라 말로 원이죠. 그 일본 말로 이 자만 읽을 때는 겐이라고 읽어요. 겐. 요거는 헤이라고 이렇게 읽죠. 일본 말로는. 그래서 이 겐 씨가 이 헤이 씨를 완전히 이제 이를테면 물리치고 실권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이 도쿄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 밑에 가마쿠라 여기에다가 장군 막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황은 어디 있습니까? 교토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이제 직접 전국을 통치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가마쿠라 막부 시대, 쇼군, 장군이 직접 실권을 쥐고 통치하는 시대가 일본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1192년부터 1333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또 천황들이 그 실권을 찾아오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또 노력했죠. 근데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조큐노 난이라는 게 이제 일어납니다. 조큐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거 이제 상황이 있어요. 상황. 천황이 있죠? 천황을 하다가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물러났어. 살아생전에. 얘가 상황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고토바라는 상황이 있었어. 이 고토바라는 상황이 한번 이제 이 미나모토노 집안을 꺾으려고 한번 난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당했어. 그러면서 이 가마쿠라 막부 영향력이 이 주변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일본 땅 전국에, 그러니까 안함만 못했어. 난을 안 일으킨 것만 못한 이제 결과를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땅 전체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크게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가마쿠라 막부, 여기는 좀 더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그렇게 이제 힘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가마쿠라 막부를 맨 처음에 세웠던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이제 마사코인데, 그 마사코 집안이 이제 북조 해가지고 호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본가가 북조 호조 집안인데, 그 호조 집안에서 실권을 이제 다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천황이 딱 실권을 잡고 있든지, 아니면 장군이 잡고 있으면 장군이 제대로 딱 잡고 있든지, 그게 자꾸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권력자들은 나눠지면은 백성들은 피곤한 거라.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한 놈이 딱 잡고 있으면은, 어떤 독한 놈이든지 어떤 놈이든지 한 놈이 잡고 있으면 최소한 혼란은 없어. 인권은 말살될 수 있어도.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조 씨가 이렇게 이제 집권이라는 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세습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마쿠라 막부가 나중에 이제 그 고다이고 이제 천황이라는 사람이 그 호조 씨를, 그러니까 호조 씨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 막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가마쿠라 막부에서는요, 이제 무슨 걸 쓰냐면은, 슈고, 여기 여러분 자료에 나올 건데, 얼른 안 보이네? 잠깐만요.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수호죠. 지킬 숫자에다 가노운할 때 호자요. 이거 일본말로는 슈고라고 읽습니다. 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지두. 그 지방에서 제일 머리란 이야기예요. 이건 지토 이렇게 읽습니다. 지토. 슈고, 지토.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붙냐면 대명이 붙습니다. 슈고, 다이묘, 지토는 뭐 그냥 지토라고 읽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이제 구분되냐면은 이 전국 대명하고 슈고 다이묘하고 구분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센코쿠 다이묘, 이 전국 대명이라는 것은 1467년부터 1573년까지 전국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때 갑자기 실력자로 오른 사람을 전국 대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슈고는 뭐냐면은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장군이 지네들 지 부하를 너 이쪽 책임져, 너 이쪽 책임져 지방 수령관으로 보낸 거라. 지방 수령관으로. 그래서 걔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토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 지방 수령관으로 가가지고 처음에는 임명직이었죠.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 왔는지 이를테면 호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방 실력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슈고 다이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이 이제 몇 명의 그런 이제 장수들을 데리고 이 미나모토 이제 집안을 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다이고 천황이 이 가마쿠라에서 다시 교토로 이제 옮깁니다. 이제 집권하는 장소를요. 그걸 교토로 옮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로마치, 이제 교토라는 그 무로마치라는 지역에서 이제 정치를 펴려고, 그러니까 이 교토에 계속 있었으니까 천황은 그 이쪽으로 다시 일테면 실권을 가져오는 거죠. 가마쿠라 마쿠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무로마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무로마치로 일로 갈 때 가장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한자로 종리 존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아시카가 아시 발리 그다음에 아시카가 다카우 존경한다고 할 때 존자 그다음에 성시할 때 시자 해가지고 이게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읽습니다. 종리 존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 이때 천황을 제일 도와줬는데 이 무로마치로 가자마자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고다이고 천황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가보면은 이 요시노야 많죠. 요시노 음식점요. 그렇죠? 이 뭡니까? 이 덮밥. 그 음식점 요시노야. 그렇죠? 이렇게 있죠? 요시노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요시노가 이제 이쪽에 그 이제 교토 가까운 데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이 이 요시노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천황 자리 내놔라 하고 이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요구를 하는데 안 내놓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년간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이제 고다이고 천황이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 누구냐면은 코묘 천황이라고 광명 천황이라는 사람을 다시 천황 자리에 자기가 세웁니다. 그래서 한 60년 정도는요 천황이 2명이었어요. 천황이 2명. 그래서 이것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남북조 시대. 그 중국에도 남북조 시대가 있죠. 남북조 시대. 우리나라는 언제가 남북국 시대였다고요? 676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전히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936년에 고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신라 기간이죠. 260년간 지속됐죠. 근데 발해가 698년에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죠. 언제까지요? 926년까지. 그렇죠? 똑같은 시기지 않습니까? 10년상 같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해고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국 시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발해가 그 일본에 문서를 보내면서 고구려 왕 누구 그 발해라는 이름을 또 고구려로 쓰기도 했다는 이야기죠. 또 고구려 유민들이 그 지배족들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발해도 우리나라 역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발해가 또 가장 융성할 때는요, 이 10세기 초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망하기 좀 직전까지 그때까지는 발해가 이쪽 예전에 그 고구려 땅을 거의 다 수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지금은 배우는 거죠. 아시겠죠? 옛날에 통일신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여기도 이제 한 6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망한 다음에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이제 무로마치 막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 그 교토에 가 보면은 금각사 혹시 보신 분요? 금각사. 보셨네요. 아름답죠? 근데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 금각사를 누가 세웠냐면은 그때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라는 인물이 금각사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8대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이제 인물이 은각사, 긴각구지 그것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금각사, 은각사 이런 화려한 문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이제 그만큼 이 쇼군들이 식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러한 문화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지방 수령으로 보냈던 슈고 이런 사람들을 지방 실력자로 이렇게 되면서 슈고 다이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8대 쇼군이 아시카가 요시마사예요. 아시카가 요시마사. 근데 8대 쇼군 다음에 9대를 누구로 할까 하면서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 그러니까 아시카가 집안 장군들이 양쪽으로 해서 붙은 거예요. 그때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집안으로, 그러니까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 이 쇼군 밑에 있는 장수들이 두 편으로 나눠져가지고 싸우면서 한 11년 정도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럼 교토에서 이렇게 싸우겠죠. 싸우니까 이 지방에 있는 실력자들도 다 어느 편인가 붙어가지고 응원을 와야 돼, 다. 아시겠죠? 그 여기 가서 몇 년간 열심히 싸우다가 가보니까 지 쫄따구가 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성 안에 들어보내주지도 않아. 그 쫓겨나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라. 하극상이 벌어지는 거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국시대라고 한다. 전국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 1467년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11년간 양편으로 나누어서 싸워지면서 아시카가 요시마사 이 쇼군 집안도 굉장히 이렇게 힘이 이제 약화가 되고 그러면 힘센 놈이 최고가 되고 이때 이제 이 슈고 다이묘들이 돌아가고 할 것 같으면은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쫄따구가 자기가 이제 대장이 돼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국 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센코쿠 다이묘. 그 새롭게 이제 등장한 실력자들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극상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이 15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야키를요 1573년에 이제 밀어내게 되는 거죠. 1573년에요. 그래서 그러한 혼란 시대가 1467년부터 1573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종식시킨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인데 오다 노부나가는 지금 나고야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옛날 이름이 오와리노 군이에요. 오와리노 군이. 예, 그래서 그 나고야에서 나고야 출신입니다. 이 나고야 출신인 전국 대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 전국 시대를 종식시키고 15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야키라는 그 쇼군을 자리에서 이제 끄집어 내리면서 전국 시대를 완전히 종식을 시키면서 오다 노부나가 시대를 여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바로 1573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완전히 통일이 된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어. 그래서 그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제 보낸 거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서 모리라는 그 장군이 이끄는 거기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도저히 힘에 붙여.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한테 이제 병사를 보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알았다 하고 이제 도와주러 오는 거죠. 그 도와주러 오면서 아케치 미치히데라는 인물을 그 장군이 이제 이끄는 13,000명을 이제 앞세우고 뒤에 이제 따라가는 거죠. 뒤에 따라가다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이 본능사란 데서 혼노지라고 이제 합니다. 혼노지. 그러니까 본능사의 변 해가지고 혼노지의 hen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쉬고 있었어. 오다 노부나가가. 그래서 아케치 미치히데가 이렇게 13,000명 데리고 가다가 회군을 납니다. 회군을 해가지고 본능사를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그대로 불에 갇혀가지고 결국 거기서 이제 자결을 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싸우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들었어. 그래서 그걸 적군들이 이제 알면 안 되니까 잠깐 강화하자. 나 좀 급한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쪽 상대방하고 강화를 하고 나서 바로 와가지고 이 아케치 미치히데 이쪽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아케치 미치히데를 완전히 죽이고 이쪽을 치고. 근데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오다 노부나가 밑에 한 세컨 정도 됐느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랭킹 5위 안에는 들었는데 세컨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오다 노부나가의 자식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이 장수들 이런 데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하면서 드디어 1585년에 이 관백이라는 이제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1585년에. 그다음에 이 1590년에는 드디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전국도로 통일하는 거야. 근데
근데 100년 이상 전국 시대가 진행이 됐어요. 100년 이상. 그렇게 진행이 돼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병사들이 전쟁이 끝나면 다 실업자 아닙니까, 이제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찾은 게 뭡니까? 우리나라로 그걸 그대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1592년에 드디어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20만 명 정도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한 달 만에 한양까지 올라가는 거죠. 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역사 시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전정, 군정, 황곡, 삼정의 문란. 그렇죠? 삼정의 문란. 16살부터 60살까지 군역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죠. 양반들은 뭐 절대 군대도 안 가고 일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만 가는데 어쨌든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죠. 언놈이 나가서 총 들고 지키겠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양까지 그냥 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나라 군사 오고 또 이제 충무공 이순신 또 이제 활약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의병도 활약하고 하면서 다시 부산 쪽으로 밀리는 거죠. 밀렸다가 한 3년간 이제 강화, 이제 협의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가 좋게 결과 안 났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밀고 또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 14만 명 또 쳐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도 대충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그래서 정유재란도 끝나고 이제 다시 다 돌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1573년 마무리 작업만 좀 끝내고 대충 전국 시대를 종식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쪽 장수들이나 병력들은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1603년에 완전히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에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러면서 1603년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전 정권을 잡고 에도 시대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이제 한 내용들 볼 것 같으면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신분 통제령을 실시합니다. 신분 통제령이 뭐냐면요, 산업공상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시종할 때 시자를 써놓고 사무라이로 읽기도 하고, 사무라우, 뭐 대기하다, 시종들다, 그렇죠? 선비사자, 이걸 또 사무라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일본에서는 다 맞습니다. 선비사자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산업공상이 나오는데, 산업공상이 이게 1588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91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정합니다. 병농 분리, 전쟁을 하는 병사들과 농업을 짓는 사람은 완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농사 짓다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다 와서 농사 짓고 물고기 잡다가 전쟁하러 가고, 아시겠죠? 병농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상농도 분리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과 분리를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병사들이 바로 뭐냐면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 그러면 에도 시대에 들어서 이 사무라이 사는 뭐냐면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병사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무원이자 병사를 사무라이라고 합니다. 에도 시대 때는요.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니죠. 근데 칼을 차고 다니는데 농민이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명예를 이를테면 더럽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을 기리스테 고민이라고 합니다. 길이 잘라서 버리다. 기리스테 고멘. 그러니까 목을 쳐서 잘라서 버려버리더라도 책임을 면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리스테 고멘. 아시겠죠? 그 일본에서 보면은 이제 할복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할복. 일본 말로는 하라기리. 또 그러니까 하라 길이 복절이죠. 복절. 배를 가르다 해서 하라기리. 또는 세푸쿠라고도 합니다. 절복. 배를 가르다. 근데 그 하라기리, 세푸쿠 이것은요, 고급 무사들한테 주는 명예입니다. 일본 역사에서는요. 그러니까 하급 무사들은요, 할복할 권한을 주지를 않습니다.
고급 무사들. 그래서 할복할 권한을, 그러니까 그래 너는 할복이라 할 것 같으면 명예롭게 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라길입니다. 그래서 미고토나 아주 멋진 너무나 훌륭한 스바라시 아주 립바나 하라길이 그런 건 뭐냐면은 3번을 가르는 거죠. 3번을. 그럼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죠. 그래서 하라길이를 할 때는 뭐 이상한 거. 근데 이제 일본 문화니까요. 하라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배를 다 감는 거죠. 천으로요. 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와버리니까 천으로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료마가 간다. 일본 그 메이지 유신 전후랑 근대와 그 책 이제 8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책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 설명이 잘 돼가 있어요. 그러면 하라길이를 할 것 같으면 이 죽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빨리 안 끊어지니까 이걸 한 게 아니라 이걸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길을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막 주위에서 감탄을 합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죽을 수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고통스럽죠. 막 숨이 안 끊어지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이샤쿠라고 있습니다. 이 가이샤쿠, 개차이에요. 가이샤쿠라고 합니다. 이 가이샤쿠는 뭐냐면은 이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에도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칼로 그대로 목을 쳐주는 겁니다. 개차기라고 합니다. 가이샤쿠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짜 이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걸 이제 부탁받았다면은 굉장히 일테면은 좋은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게, 너 당장 할복해.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에도시대 때 할복은 명예롭게 죽는 거. 아시겠죠? 하급무사한테는 용인이 안 되는 거. 상급무사들. 아시겠죠? 그런 좋은 일은 아닌데 제가 막 힘차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 문화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산홍공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홍공상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에따라고 있었어요. 에따. 에따는 뭐냐면은 에따가 있었는데, 이거 뭐가 하나 빠졌더라. 더러울 애자죠. 더러울 애자. 에토 하면은 지금 사는 땅. 정토 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죽고 난 다음에 갈 깨끗한 땅. 에따. 이렇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소나 말이 죽으면 그 시체 치우는 사람. 아주 그러니까 천한 직업에 사는 사람들. 산홍공상에 안 들어가. 그렇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오늘날 배우할 때 이렇게 써요. 배우. 그렇죠? 저는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인자 아니겠습니까? 안일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때 예를 들면 연극을 하거나 이제 그 광대를 하거나 이런 연예인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희닝이라고 했습니다. 희닝, 비인. 아시겠죠? 근데 하필이면 오늘날 배우할 때 배자가 이렇게 합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에타, 희닝, 산업공상에 안 들어가는 계급들이에요. 아시겠죠? 인도에서 카스트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찬달라가 있죠. 찬달라, 불가촉천민.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에따라든가 희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신문 통제례,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에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1598년에 죽고, 그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내죠. 그다음에 1600년에 바로 일본 그 역사상 가장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 세키가하라 전투는 뭐냐면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쪽, 이 서군이에요.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 이쪽 동군이죠. 그쪽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죠. 경곤 일족의 한판 승부를. 거기서 누가 이깁니까? 도쿠가 이에야스 쪽이 이기면서 드디어 완전히 도쿠가 이에야스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맹장이냐, 덕장이냐, 지장이냐 이걸 뭐 나눌 때 흔히 뭐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를 셋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는 맹장,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장, 도쿠가 이에야스는 뭐 덕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두견세가 이렇게 우는데 그러니까 두견세가 안 울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두견세를 울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다 노부나가는 어떻게 하느냐? 울어. 그래갖고 안 울어? 그냥 목을 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꾀를 다 내가지고 두견세가 울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럼 도쿠가 이에야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명의 역할이 대체적으로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가장 평화로운 에도시대,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에도시대, 265년에 평화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그 사이가 30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30년 사이에 바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명이 방금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딱 그 이제 성격을 구분 짓듯이 그런 식 역할들을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일본 역사에서요, 이제 일본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않은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다케다 신겐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다케다 신겐이라는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근데 병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 소설들 보다 보면은 그 다케다 신겐이라는 이름이 심심치 않게 나왔을 건데 이 전국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에도 시대가 시작되기 전 아지치 모모야마 시대 이때 그 다케다 신겐이라는 인물은 살아 생전에는 굉장히 어떤 실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인 모양인데 뭐 빨리 죽어놓으니까 역사에서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이 일본 땅을 한 270개 정도로 나눠요. 그걸 이제 번이라고 합니다. 번. 일본 말로는 한이라고 있습니다. 한. 270개 한으로 나눠. 그러면서 막번 체제를 하는 거죠. 막번 체제요. 막자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막번 체제. 그래서 막번 체제는 뭐냐면요. 막부. 이건 장군이 다스리는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간 어촌이었던 에도, 지금의 도쿄를 그때부터 개발을 하는 거죠. 이때 어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부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270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군이 이제 딱 있는 거죠. 장군이. 그러면 여기는 누가 있냐면 대명이 있는 거죠. 대명. 아시겠죠? 이걸 쇼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다이묘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번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대명들이요,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심반. 심반이라고 읽어요. 심반. 또 하나는 뭐냐면 후다이라고 읽어요. 후다이. 후다이는 족보할 때 보자를 쓰는 거죠. 후다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외양이라고 있습니다. 외양. 이거 토자마라고 있습니다. 토자마. 그 심반은 뭐냐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친척들이야. 형제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후다이는 뭐냐면은 아까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쪽 군사들하고 이쪽하고 한판 붙었다 그랬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김으로써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키가와라 전투 이전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랐던 가신 그룹을 후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토자마라고 이거네요. 토자마는 세키가와라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르게 된 새로운 부하들. 그렇죠? 얘네를 토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자마하고 심반은요, 이 막부, 여기가 이제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요. 여기 관료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같이 함께 주지 않는다는 정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 친척들을요, 얘네들은 이 막부, 중앙정부의 고급 관료로 쓰지를 않습니다. 다 내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후다이들, 옛날부터 따르던 가신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정부 고위 관료를 하면서 얘네들 봉토는 이 주변에 다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야 안전하겠죠. 그 대신 얘네들 봉토는요, 크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은 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주는 대신 권력을 안 주고 얘네들은 권력을 주는 대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제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핫다모토라고 있어요. 핫다모토는 깃발할 때 기에다가 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대명은 뭐냐면은 1년에 일테면은 받는 그 곡식량이 1만석 이상을 대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땅을 주는 거죠. 1만석 이상 거두어들일 수 있는 땅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 3만석 거두어들일 수도 있겠고 어떤 애들은 11,000석 거두어들일 수 있겠고 이렇게 되죠. 큰 땅, 적은 땅 주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1만석 이상 주는 것을 대명이라고 하고 1만석 미만 주는 애들을 하타모토라고 합니다. 하타모토가 있고 또 고케닝이라고 있어요. 고케닝. 이걸 하타모토라고 읽는 거죠. 1만석 미만 봉토를 받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하타모토하고 고케닝은요. 이 막부에서 직접 근무하는 예를 들면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전까 1603년에 이제 에도 시대가 시작되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볼 때 이 하타모토가 한 5,000명 정도 됐어요. 이 고케닝이 17,000명 정도가 됐고 그래서 합하면 22,000명이죠. 여기서 얘네들을 따르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한 6만 명 정도가 이 쇼군이 직접 거느리는 직할부대야. 거기서 이제 힘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이 주변에 살아. 주변에. 전쟁이 나면 6만 명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 걔네들은 먹을 빵도 다 이렇게 해놓고. 아시겠죠? 그리고 하타모토하고 고케닝은 어떻게 되냐면 하타모토는 쇼군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무사들이야. 얘네들은 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사들을 고케닝이라고 해.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 이 조슈하고 이제 카고시마 이제 이 사츠마 번하고 조슈 번이 주축이 되었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얘네들은 후다일까요? 신반일까요? 토자마일까요? 토자마야. 아시겠죠? 토자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 구분하려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쭉 들어두면서 아, 저게 바로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제도도 있었냐면 참근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참근제도. 이 참근제도는 뭐냐면은 그러면 교대요. 참근 교대. 상낀 꼬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270개가 다 나라예요. 이를테면은. 아시겠죠? 270개 다 나라예요. 거기 다이묘들이 다 지키고 있어. 그럼 다이묘 가족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은 미안하지만 도쿄에 있어야 돼. 인질로. 아시겠죠? 다이묘만 나가 있어. 집, 봉토지에. 가족들은 다 여기 있어. 그래서 도쿄에 가보시면 아자부라는 데가 있어요. 아자부 가시면 오늘날 외교 대사관이 여기에 많아. 대사관이. 아시겠죠? 아자부 조용해. 주택가야. 맛있는 프랑스 요리 이렇게 한 데도 있어. 저 가끔 가던 골목길도 여기 있네. 맛있었어. 혹시 저 데리고 가면 제가 사드릴게요. 아자부. 이때 270개가 다 나라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살던 데가 여기였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기 대사관들이 많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가 270개 대사관이 있는 데야. 이를테면은 가족들은 다. 그리고 상킨 꼬따이가 뭐냐면은 1년은 지 영지에서 있다가 대명들이 1년은 도쿄에 와서 있는 거야. 그럼 또 1년은 이렇게 가 있고. 그럼 대명 행렬이 이제 대명이 이제 지 봉토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 1년 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운 데는 6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한 데도 있어. 먼 데는 여기에 3년 있다가 가서 3년 있다 이렇게 한 데도 있어. 그럼 가족을 딱 여기다 잡아놓을 것 같으면은 반란을 못 일으켜. 아시겠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또 똥폼 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 그러니까 축적을 못 해, 재화를.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상킨 꼬따입니다. 반란을 못 일으키게. 그래서 이 중국에는 옛날 뭐가 있었던가요? 중국에도 이제 순수란 게 있었죠. 수. 이건 뭡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황제가 쫙 이렇게 돌아봐. 아시겠죠? 쫙 돌아봐. 5년 만에 한 번씩. 그런데 황제가 한 번 갈 때 200명이 가는 게 아니라 허벌나게 많이 가니까 황제가 뭐 쫙 돌면 게 있는 겁니까? 다 꺼내가지고 다 해서 먹여야 돼. 며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비슷해. 의도가. 그 다음에 황제가 4년, 그러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에 이제 이 직할제니까 진시황제 때. 그러니까 진시황제도 순수 중에 죽어버렸죠. 순수 중에. 궁에서 죽은 게 아니야. 아방궁에서 여자들 품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 돌다가 죽었어. 순수 중에. 그러면 4년 동안은 뭐냐면은 이 지방 관리들이 와서 보고를 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술직이라 그래. 술직. 술, 말하다.
네가 어떻게 지금 잘 다스리고 있어? 이걸 말하는 거야. 4년간은.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고 가서 이제 확인하고 그렇죠? 삼킨 꽃다위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그때는 다 쓴 거야. 반란을 못 일으키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도 시대가 265년간 아무튼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평화롭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대 이제 조선통신사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번이나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한 번 초청 비용이 뭐 100만 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금액이 큰 금액이었던 모양이고 한 번 갔다 400명씩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큰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메이지 유신 시작되는데 그 메이지 유신 이제 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853년에 에도 우라가에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 4척이 와서 통상을 하자고 협박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일본은 뭐 난리 뒤집어졌지. 그 일본도 에도 시대 그 기간 동안 쇄국 정책을 한 거 아시죠? 쇄국 정책을 했어요. 1639년부터 메이지 유신 때까지. 그러면서 그때 대지마라는 섬 하나만 남겨두고 다 쇄국 정책을 하면서 이 대지마는 인공섬이야. 4,000평 정도 된다든가 인공섬이에요. 그 여기는 누구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냐면은 화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화란. 누굽니까?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만 문을 열어준 거야. 개방을 해준 거야. 그 네덜란드 상인들만 대지마를 통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했었지. 일본하고 에도 시대 때도요. 그래서 화란 해가지고 이 란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란. 그래서 란학이라 그랬어. 란학. 란 갖고 이렇게 했죠. 란학. 이거 뭐냐? 서양 학문 이런 뜻이야.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학문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그 10,000엔짜리 표지 모델로 나와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원래는 어디서 공부했어? 이 난학을 공부했지. 난학. 그러니까 난학하면 서양학이고 이 난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화란, 네덜란드 여기서 나왔고 이 네덜란드는 그러면 왜 다른 나라들은 이를테면 일본하고 통상을 못하고 네덜란드만 통상했느냐. 다른 서양 국가들은 꼭 통상할 때에 뭘까지 같이 갖고 들었냐면 종교까지 꼭 같이 갖고 들어라는 이야기야. 그 네덜란드 얘네들은 좀 더 약삭 빠졌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종교하고 구분하겠다. 종교 강요 안 하겠다. 그것도 종교 가지고 와서 떠들지 않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었게 된 거야. 그러니까 200년 동안 얘네들만 통상을 했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1853년에 미국 페리조직이 와서 협박을 하는 거라. 이를 우째.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국제 정세를 볼 것 같으면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나라 하면 엄청나게 큰 나라야. 근데 그게 영국한테 당해가지고 1842년에 난징조약을 체결하면서 남경조약을 체결하면서 홍콩을 줘버렸단 말이야. 홍콩을. 그렇죠? 상하이라든가 그쪽 주요 항구 다 개방하고 또 배상금 물어주고. 그러면은 아편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아편 전쟁은 왜 일어났냐면요.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이렇게 통상을 하는데 주로 뭘 수입했냐면은 차하고 비단을 수입했어. 영국이. 근데 엄청 차를 마셔야 되는 거라. 차랑 영국 사람들이 비단 엄청 좋아하고 그러면서 무역 역조가 너무 큰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1840년대지만은 이 국부론이 1776년에 쓰여지기는. 그러면서 금과 은을 많이 국내에 확보하는 중상주의 정책이 잘하는 게 아니고 생산을 많이 하고 프리 트레이드를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금과 은을 국내에 많이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근데 무역 역조가 점점 청나라하고 커지다 보니까 금과 은이 막 빠져나가더란 이야기지.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도에다가 면직물을 팔아가지고 동인도 회사가 했겠죠. 면직물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뭘 사냐면은 아편을 사.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에다 파는 거라. 되파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무역 역조를 이제 바꿔가는 거라. 그래 보니까 중국에서 그때 이제 그래서 황제가 이제 오전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지금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 그 여러분들이 어디 그 인터넷에 이렇게 찾으시다 보면은 아주 좋은 그 칼럼에 그런 내용도 써져 있어. 제가 언제 칼럼 쓰면서 그런 거 갖고 한번 썼었는데
그래서 어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러지 말고 이 우리나라 청나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아편을 먹는데 이놈도 아편 저놈도 아편 다 먹는 거야. 아편 다 아편. 합법합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어전에서 대신들 입에서. 그래서 합법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고도 어차피 아편이 이제 먹을 놈들이니까 그걸 합법화 시켜버릴 것 같으면은 세금 다 걷어가지고 이 나라라도 더 통치 잘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니까. 근데 그때 이제 임칙서라는 사람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좋다.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했지. 그래서 임칙서가 어떻게 해? 항구에 딱 들어와 있는 그 아편 실은 배 그거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앞에 홀라당 다 불질러 버린 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시비를 걸고 이제 무력을 이제 행사를 한 거지. 그래서 임칙서에 대해서 조치해라. 그래서 임칙서를 어디로 이제 좌천이 되냐면은 저쪽 이 중국 서북부 지역, 저 어디입니까? 거기가? 우르무치. 그걸로 이제 좌천이 됩니다. 근데 언제 제가 우르무치를 한번 놀러 갔거든요. 이제 한 몇 년 전에. 근데 가가지고 공원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공원 잘 보이더라고. 이렇게 보다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 동상이야? 보니까 임칙서 써져 있어. 그래서 왜 임칙서가 여기 써져 있어? 보니까 그걸로 좌천돼서 갔는데 거기서도 너무나 정치를 잘한 거라.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가지고 임칙서 성깔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임칙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거지. 근데 결국 청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이나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대단한 청나라가 영국한테 그렇게 당했으니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라.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에서 와서 협박을 하니 어떻게 돼요? 결국 1854년에 1년 뒤에 미일 화친조약이 체결되고 1858년에 미 통상 수호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1860년에는 미일 통상 수호조약 그 비준서를 서로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 배를 타고. 근데 거기에 일본 이제 그 고위 관료들이 몇 명이 타고 가냐면 77명이 타고 가. 77명이. 근데 그 옆에 그 미국 배를 따라서 칼림마루호라는 또 배가 또 갑니다. 칼림마루호라는 배가. 여기에 그때 96명이 탄 거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주로 일본 사람들 기술로 그 배를 운항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태평양을 건너갔다는 게 큰 자랑이야. 근데 자료에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로 일본 사람들 기술로 태평양을 건넜다. 칼림마루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랬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미국 사람들 기술로 이 배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또 나오는 이제 자료도 있어. 근데 어쨌든 대단한 건 뭐냐면은 96명이 여기 타서 가는 거라. 그래서 이 96명 중에 예를 들면 일본 근대화를 했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 근대화 하는데 카츠카이시라는 유명한 해군 이쪽 사령관이 있어요. 걔네들 이제 아니면 후쿠자와 유키치 지금 10,000원짜리에 나오는 그 인물 아니면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이때 가서 다 외국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96명이 가고 그래서 칼림마루는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들렸다가 그 다음에 희망봉 들렸다가 인도양 들렸다가 세계 일주를 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거라 8개월 걸려서 77명이 그걸 다 보고 온 거라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또 96명이 또 공부를 하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걔네들이 서구 문물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맨 처음에는요 존왕론, 천황을 다시 세우자. 그다음에 양이론, 서양을 배척한다. 이게 메이지 유신 핵심 모토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서양을 배척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게 바꿔 존왕론, 천황을 받들자. 이것하고 토막론, 막부를 토벌하자. 토막론. 이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근대사 그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자꾸 헷갈려. 개념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맨 처음에는 천황을 다시 받들자. 이것하고 서양 놈들이 우리를 자꾸 괴롭힌다. 나쁜 놈들. 걔네들을 우리는 친하게 안 지낸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 사상이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서양에서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양이론을 버려버리고 토막론. 막부를 빨리 문 닫게 해야지 우리 일본이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심 이제 역할을 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바로 지금의 호인슈 이렇게 있죠.
여기에 사츠마가 있어서 사츠마번. 카고시마에. 그 다음에 지금 야마구치県있지 않습니까? 야마구치현. 여기에 어디가 있었냐면 조슈가 있어서 조슈. 얘네들 두 번이, 그러니까 일대는 300개 정도 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하시면은 후르사토와 도코데스까 이렇게 하면은 어색하죠? 후르사토는 이제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 말 안 씁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오쿠니와 도코데스까? 쿠니, 니네 나라는 어디냐? 이게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야.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때기 한 300개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에도시대 말 때는. 이 하나하나가 다 나라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일본은 깍깍 잘못했으면 이 300개가 다 쪼개질 판이야. 그 쪼개질 판인데 메이주이신 때 그 선각자들이 끝내주게 잘했다는 이야기야. 개인들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게 쪼개지지가 않고 그대로 하나의 나라로 합해진 거라. 그렇죠? 그때 큰 역할을 했던 번이 어디냐면은 이 사츠마번하고 조슈번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에도 말기 때 얘네들은 개혁을 했어. 개혁을 해가지고 인재를 축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화를 축적을 하고 그렇죠? 실력을 갖췄어 얘네들. 근데 얘네하고 사이가 무지무지 안 좋았던 거라. 근데 이 사이가 안 좋았던 둘을 뭉치게 해가지고 메이지신으로 끌고 간 때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여기가 이 시코쿠에 고치라고 있습니다. 고치현. 그때는 토사켄이라고 그랬어. 토사켄. 이 토사현에 사카모토 료마. 뭐 그저께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나왔던데 이 사카모토 료마는 하급무사 출신입니다. 에도 시대 때는요. 윗무사는 상사라 그래서 상사. 조시 이렇게 조시고 하급무사는 고향할 때 향자 써가지고 고시라고 해요. 고시. 하급무사 출신이야. 근데 하급무사 출신인데 뜨거운 정열. 순수한 아주 매력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시바 료타르가 료마가 가다라는 소설에서. 그래서 야가 이제 이쪽하고 이쪽을 힘을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부한테 다시 천황한테 정권을 돌려줘라. 대정봉환, 나이세 호간 이것을 이쪽에서 또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람 앞에 등불이었던 300개 번으로 갈라졌던 일본을요. 천황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뭉치게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기만 벗어났으면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군국주의로 달려가면서 아시아, 태평양까지를 불바다로 만드는 데까지 달려가는 거죠. 예, 남은 이상은 여러분들 한번 좀 더 봐보시고요. 이 정도로 두 번째 일본 역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